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외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번 세미나 주제로 패시브 파생 투자 전략 관련해서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좀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관련 파생 전략을 좀 가져온 이유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선물 롤오버가 얼마 전에 좀 끝났다는 점을 착안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투자 형태가 최근 좀 많이 달라졌다는 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생 전략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많은 고객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매크로가 불안정한 지금 같은 시즌에서는 파생 전략을 좀 이해하는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패시브 투자 전략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허율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최근 세미나 요청 좀 많이 다니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7월 만기 이후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은 따로 이제 어떤 포지션 변경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세미나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있고 오늘 여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도 NH 선물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파생 상품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 없이 이거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생이다 보면 고객분들이 좀 어려움 그리고 일종의 포비아를 느끼는 그러한 분야인데, 이거를 좀 이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관련된 전망까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파생 상품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200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봤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파생 상품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하면 이제 사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생김이라는 뜻입니다. 파생 상품 역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있는데요. 그 상품의 근원이 기초자산에서 갈라져 나와 생긴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기보다는 또 계약인데요.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산에는 농산물, 원유 등 실물 상품과 주식, 금리, 통화 등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 상품과 파생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금융상품은 크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와 없느냐를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상품과 비금융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같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주식과 같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투자 상품 또한 이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파생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같이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는 상품을 증권이라고 부르고 이제 주식과 채권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혹은 원달러 선물과 같이 파생 상품은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생 상품은 또한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형태, 기초 자산의 종류 및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 상품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선물, 옵션, 스왑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플레인, 바닐라라고도 합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맛인 플레인 바닐라인데요. 그것처럼 파생 상품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선물, 옵션, 스왑을 이제 플레인 바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파생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자산으로부터 어떤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서 어떤 옵션을 만들 수도 있고 옵션을 가지고서 선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결합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걸 고려하면은 2천여 종의 파생 상품이 존재합니다. 둘째 이제 앞서 이제 파생 상품 어떤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계약 이걸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처럼 기초 자산이 뭐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원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 상품에 농, 축산물, 금속,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있고 주식이나 통화, 채권 같은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날씨도 파생 상품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 이러한 것들도 이제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빅스와 같이 어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도 기초 자산으로 두는 어떤 변동성 파생 상품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바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파생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서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라든지 언제 이게 만기를 맞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들은 말 그대로 장외에서 거래 당사자들끼리 서로 상호한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장내 파생 상품 그 중에서도 주식 관련 그리고 선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장외 파생 상품이 훨씬 더 많고 그 규모도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현장에서 바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하고 매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커피를 받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 거래는 이와 다른데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오늘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만 하고 대금과 물건의 교환은 나중에 하기로 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매 가격과 수량 등 약속만 해두고 미래 대금과 물건을 교환하기로 한 날짜인 결제일 혹은 이제 만기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미래 시점의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당초에 약속한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불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 인도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물의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반대 매매와 최종 결제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이제 최종 결제. 실제로 결제일에 선물의 거래가 그 기초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최종 결제라고 하는데 사실 선물 거래에서는 이런 최종 결제보다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종 거래 이전에 기존의 매수 혹은 매도한 계약에 대해서 동일한 종목과 동일한 수량을 매수하면서 선물 거래에 의한 결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결제 방법을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선물 거래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선물 거래는 이제 실제 거래 대금의 약 1%에서 20%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비해 이익과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이제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에서 파생된 말로 사전적으로는 지렛대의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지렛대란 막대를 이용하여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는 장치라고 정의를 하는데 재무적 측면에서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일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대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물 거래에서는 1주당 10만 원은 주식 20주를 사려면 원금 100%인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그러나 이제 주식 20주를 매수하는 선물 거래는 결제 이전에는 증거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증거금률이 10%라면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으로 선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20만 원으로 20만 원 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주식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반면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서 수익률은 500%가 됩니다. 근데 이건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고, 반대로 주식 가격이 5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서 1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로 인해서 현물 거래보다 투자 금액이 적지만 순익 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익률 또는 손실률이 10배나 높아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증거금 제도가 나타난 것은 파생상품 거래는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하는 결제 불이행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증거금을 매일 산출해서 손실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아래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30일에 22년 6월 30일에 코스피 200 선물의 개시 증거금은 계약 금액의 9%라고 해보면,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을 400포인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 1억 원의 9%인 900만 원을 개시 증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코스피 200 선물의 유지 증거금률은 6%이므로 최소한 600만 원의 증거금은 결제 시까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서 투자의 증거금이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유지 증거금 수준인 6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래 개시 증거금 수준인 900만 원까지, 즉 400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마진콜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은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만일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해당 선물 계약을 강제로 처분하고 남은 증거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선물의 레버리지와 증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선물의 4가지 거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 거래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초 자산의 보유 손익과 반대되는 손익 구조를 가진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보유 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지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투기 거래가 있습니다. 사실 투기 거래라고 하면은 조금 투기 단어에서 조금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투자와 투기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래 형태를 투기 거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향후에 주식이 상승할 거라 본다고 할 때 주식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투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투기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의 해지 거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회피적인 해지 거래자는 위험 선호적인 투기 거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런 투기 거래가 있어야지 위험 회피자인 해지 거래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익 거래.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래를 말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비트리지 거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차익 거래는 주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혹은 현물 시장과 옵션 시장 간 그리고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이익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 차익 거래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수익을 얻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어떤 주식이 주당 1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해당 주식의 선물 가격이 한 계약당 103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투자자는 높은 가격의 선물을 매도하고 낮은 가격의 현물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매수 차익 거래,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매도 차익 거래고 이처럼 매수와 매도 차익 거래 기준은 현물을 매수하는지 또는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레드 거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거래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파생 상품에 대해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 이게 혹은 좁혀질 경우 가격 차이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거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종목에 대해 서로 다른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위험은 투기적 거래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가격의 상승폭 또는 하락폭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방금 말씀드린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차익 거래와는 달리 어쨌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제 선물 스프레드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물 상품 또는 결제월 종목 간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물 상품 또는 결제월 종목을 동시에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 200 9월물의 선물 가격이 105포인트이고 12월물 선물의 가격이 106포인트로 선물 스프레드가 1포인트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투자자가 과거 경험 혹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9월물과 12월물의 가격 차이가 3포인트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12월물을 매수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 같은 9월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 후 만기일에 9월물은 106포인트 그리고 12월물은 109포인트 두 종목 간의 가격 차이가 3포인트가 되었다면 이 투자자는 반대 매매를 통해 2포인트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5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프레드 거래에서 매도와 매수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와 다르게 원원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원물은 현재가 9월이고 다음 월물이 12월물이라고 했을 때 좀 더 멀리 있는 월물 12월물을 말하고 근원물은 현재 상증되어 있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매도라고 하면은 원월물을 매도하고 근원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선물의 4가지 거래 유형을 말씀드렸고, 이제 주요 지표인 선물 가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가격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결제월별로 매도와 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선물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자산에 의거해서 또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가격 또한 선물의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선물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을 매수하여 선물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것과 선물을 매수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본 조달 비용, 보관 비용, 현금 수입, 그리고 편의 수익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은 현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물 매수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현물 매수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보유하는 경우 현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있고 채권은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 수익, 현물을 실제로 보유했을 때 선물 매수 포지션이 주지 못하는 편익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 현물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수급 변동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를 현물을 보유했을 때 갖게 되는 편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래 수식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F는 future, 그러니까 선물 가격, S는 spot, 현물 가격이고 결국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보유 비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코스피 200과 같은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자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은 그러니까 선물을 보유했을 때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하지만 선물을 보유했을 때는 현금 수익,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수익을 빼주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의 수익이나 보관 비용 등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의 이제 거래 지표 마지막으로 약정 수량, 약정 대금, 미결제 약정 수량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면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량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계약수, 즉 약정 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단위는 계약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를 의미하고 새로운 계약이 늘어나면 미결제 약은 증가하고 기존 포지션이 청산되면 미결제 약정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기초적인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국내 파생 상품 시장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지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코스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속한 보통주 종목들로 시가총액을 가중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은 이 중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을 선정해서 산출하고 있고 선물이나 옵션,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생상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은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지수인데 여기서 유동비율이 뭐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면은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가 구성이 된다는 뜻이고 유동비율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별 종목이 있을 때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비율을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이 상장 주식이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또한 이제 우리사주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주식들을 빼고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만 고려해서 정말로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만 고려한 것을 유동 비율이라 보시면 되고 코스피 200 지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같이 요새는 액티브 투자보다는 패시브 투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은 국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시브 자금의 어떤 추종되는 지수이고, 이 패시브 자금은 크게 자산운용사 그리고 보험사 변액보험 펀드, 연기금으로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 2022년 현재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60조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TF나 인덱스 펀드 등 순수하게 패시브 펀드만을 고려한 거고, 실제 조금 자산운용사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서 패시브 투자를 하는 규모까지 고려해보면 100조 원을 넘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2011년에 피크를 찍고 나서 현재는 한 60% 넘게 감소해서 거래 규모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2011년에 피크를 찍고 2022년 현재는 거래 규모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네, 개별 주식 선물만 유일하게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 시장도 2016년에 이제 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크게 팽창이 된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어떤 차익 거래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은,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의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의 거래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국내 기관 투자들의 어떤 파생 상품을 활용도가 저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국내 기관 투자들이 파생 상품을 적게 사용이 되었냐면, 관련 투자 상품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생 상품의 펀드를 따로 구분하고, 만약에 어떤 펀드에 파생 상품이 포함되면은 이거를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들의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투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증권사들은 2010년에 선물을 41%, 그러니까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금융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였는데 2020년에 7%, 2020년 현재도 약 7% 정도로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장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중에서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코스피 200 선물을 거래를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매매 제도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이나 옵션은 거래가 9시부터 3시 45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주식이 3시 30분에 거래가 종료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왜 이렇게 마감 시간 차이가 나냐면, 주식 포지션에 따른 소물 포지션을 정리하고 또 해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늦게 장이 마감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 선물 외에도 미니 선물과 옵션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정규 선물이 승수가 25만 원이라면 미니 선물은 5만 원으로 그 승수가 5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 선물과 옵션을 상장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거래 문턱을 낮춰서 쉽게 선물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 200 선물의 주요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 투자입니다. 실제로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의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순매수 주체로 활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래 상대방으로 금융 투자가 거래 상대방 역할로 순매도를 해온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익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차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시장 베이시스와 함께 증권 거래세, 그리고 매매 수수료, 마지막으로 기타 부대 비용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타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에 실제 차익 거래가 가능한 영역은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현물 대비 0.45%포인트 이상의 구간에서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권거래세 과세 유무와 운용 규모 차이에 따라서 투자자별로 현선물 차익 거래 진입 가능 영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되는 우본,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코스닥 150 시장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코스피 200 미니 선물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금융투자, 특히 이제 코스피의 미니 선물 시장 조성사들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3월 선물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 미니 선물도 시장 조성자들이 이제 증권거래세 면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미니 선물을 통한 어떤 시장 조성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미니 옵션을 통해서 시장 조성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미니 옵션을 통한 차익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주도하고 금융투자가 이제 거래 상대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코스피 200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국 지수 선물을 전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머징 마켓 현물에 대한 어떤 핵심 프롭시, 해지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M 시장 내에 어떤 방향성 투자나 해지 거래나 이런 수단으로 코스피 200 선물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EM 내에서 코스피 200 선물을 사용하냐면 기타 다른 선물에 비해서 풍부한 유동성과 거래 편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 선물도 상장이 되어 있고 미니 선물도 있고 위클리 옵션까지 모두 갖춘 상품은 신흥국 시장 내에서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선물 포지션에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면은 외국인도 이제 여러 투자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들은 현물, 현물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고, 금융 투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포지션 변화에 맞춰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 투자가 반대 매매를 할 때는 이 선물에서 만든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에서 반대 매매를 또 하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금융투자가 선물을 매수하는 반대 매매를 하고, 금융투자는 이 선물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반대 매매로 현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지수 선물을 매수하면 선물이 고평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이 선물이 고평가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차익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는 어떤 차익 거래 기회가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선물 옵션 만기는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9월 8일이고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그리고 미니 선물 및 미니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모두가 이제 만기를 맞이하고요. 과거 이렇게 4개의 선물 옵션이 만기를 맞이하며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그 영향이 줄어들었는데, 최근 만기 효과가 감소한 데에는 금융투자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시장 조성이 종료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9월 8일 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최근의 사례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동시 만기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동시 만기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토대로 시장을 분석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배당입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2분기 배당을 지급한 기업 수는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이었으나 올해는 21개에서 23개사로
증가할 거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아래 표에 좀 정리해놨는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 한샘, CJ제일제당 등이 올해부터 새로 이제 기존의 연간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배당 횟수를 확대하였고 신한지주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인 SK케미칼, 코스메스 등도 정관 변경이나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등을 통해서 올해부터 반기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할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새로 배당을 하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배당을 하는 기업은 얼마에 배당을 할지를 좀 예상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총 현금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유동주식 기준으로 지난번에 이제 예상을 했을 때는 3.42조 원으로 좀 예상을 했었고 유동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200 유동 시가총액 1,000조 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0.31%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총 현금 배당금이 2.64조 원, 그 배당 수익률이 0.24%인 거에 비해서 올해 2분기는 전년 대비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상한 배당을 토대로 배당액 지수라는 걸 추정을 합니다. 배당액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은 현물에 배당을 더해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의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당액 지수를 따로 산출을 해서 코스피 200의 코스피 200 9월물의 이론가가 얼마인지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이론가는 351.26포인트,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예상했었던 코스피 200 6월물과 9월물의 이론 스프레드는 0.62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건 추정한 내용이고 거래소 또한 이렇게 지난해 배당을 토대로 배당액 지수를 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1.0055포인트였고 이거는 이제 HTS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KRX에서 산출한 이론 스프레드는 0.71포인트가 되겠고요. 6월, 9월 시장 스프레드는 당시에 이제 0.1포인트로 당사가 추정한 이론가나 거래소가 추정한 이론가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 상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좀 스프레드 매매가 좀 거래가 저조했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은 이제 스프레드 매매라는 걸 하는데 이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만기주에 많이 이 스프레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매매란 아까 이제 이론적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제 물품 간의 스프레드 매매를 말합니다. 현재는 이제 9월물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 9월물이 9월 8일에 만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12월물로 롤오버를 하는, 그러니까 9월물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투자들은 이 선물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12월물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물을 매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매매를 스프레드 매매라고 하는데 거래소에서는 별도로 12월물을 매수하고 9월물 매도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스프레드 매매 자체를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단순히 투자자가 9월물과 12월물 스프레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기주에 결국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스프레드 매매 방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에서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80%를 차지하는 게 결국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 6월 만기 때 이제 만기 주간 외국인 투자자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과거에 좀 외국인 투자들의 스프레드 매매를 조금 확인해 봤었습니다. 이제 아래 차트를 보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이번 3월까지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롤오버 형태를 보면은 매수 롤오버, 매도 롤오버가 반반씩 이루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만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시에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또 연준이 이제 긴축을 시작하기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매도 롤오버로 대응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래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크게 완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긴축은 9월 FOMC에도 75bp 인상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장 예상,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도 이번 9월물은 그러니까 9월, 12월물, 그러니까 12월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매수 롤오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매도를 조금 요약해 놓은 차트인데 이제 보시면은 2021년부터 그리고 2022년 6월까지의 좀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계속 줄였던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인들이 9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크게 변화가 없이 크게 어떤 선물 포지션 변화가 없이 그냥 플랫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선물 거래에 있어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는 좀 이제 지난 6월 선물 만기랑 그리고 앞으로 있을 9월 만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가장 최근에 만기인 8월 옵션 만기 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7월 만기 이후로 코스피 200 현물을 누적으로 약 3.5전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조금 과거 수치인데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누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순매수한 상태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물은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선물은 별도로 이렇게 어떤 큰 포지션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작게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누적으로 한 4천 계약 정도 순매도했다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큰 규모의 매수 매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순매수했고 선물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매도했다고 보면은 이거는 베이시스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이시스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은 보통 금융투자가 차익 거래를 하게 됩니다. 베이시스가 약세이면은 말 그대로 현물이 싸고 선물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월 만기 때 보면은 베이시스가 크게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크게 매도 차익 거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매도 차익 거래는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거래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세가 면제가 되는 게 이제 시장 조성자들, 코스피 200 미니 선물을 시장 조성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들인데 이게 지난해 3월까지만 가능했고 현재는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세 면제를 정부에서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미니 옵션 가지고서는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차익 거래는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인데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매도 차익 거래는 한마디로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인데 현물을 매도하는 거를 금지했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상당히 제한이 되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만기 때 베이시스가 크게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매도 차익 거래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 청산에 따른 만기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 전망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8월 만기 때 금융투자의 어떤 포지션 청산에 따른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파생 상품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코스피 200 선물 만기였던 6월 동시 만기랑 그리고 8월 옵션 만기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대한 어떤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내용을 들어보아 하니까 좀 많이 어려움을 좀 따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부터 최근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파생 상품 시장의 분석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등 되게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좀 분야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Q&A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좀 많은 좀 겹쳤던 질문들이 특히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위쪽에 질문 띄워드릴 텐데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어떤 거세요?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이고, 이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 낮아진 상황에서 코스피 200 현물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실제로 코스피도 조금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반면에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쪽 질문 같이 보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질문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흔히 선물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웹더독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개의 몸통을 꼬리가 흔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기초 자산이고 선물은 그에 파생된 것인데, 선물이 이제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주식 시장을 미치는 영향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웹더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만기 효과는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매일 10조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만 하더라도 하루에 2, 30조 원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한 2.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만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의 포지션을 취하고 또 그에 대한 반대 매매로 금융투자가 카운터 파트로,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선물 매매를 하고, 또 이제 이 금융투자가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기에는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청산하면서 현물 시장에 어떤 수급적으로 항상 어떤 매도나 매수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웹도독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선물과 그 현물 시장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Q&A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저희가 세미나를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좀 생소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연구원님께서 이론부터 차근차근 밟아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좀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매크로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이라든지 파생 상품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지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매크로 환경이 불안전한 상황, 어떠한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NH투자증권의 허율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